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합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낳은 신현영 의원은 재난의료팀원으로 현장에 나갔다고 했지만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노조를 시작으로 대형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미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4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무 휴업일은 지자체장이 마트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어 서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에는 최대 15cm, 수도권에는 최대 8cm까지 쌓여 출근길 빙판도 우려됩니다.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은 메시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조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공항과 거리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야권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현장 조사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반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사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내일 첫 이태원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유만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먹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안고 위로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일 원내 복귀하시고. 여당은 유가족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사퇴한 지 열흘 만입니다. 유가족들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길을 가자고. 여당의 국조 전격 복귀에는 유가족의 국조 복귀 요청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이 신 의원을 태우려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신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여당은 진상규명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의료법이나 언어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신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과도한 정쟁화라고 맞섰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한테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국조특위는 내일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 조사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 의원이 멈춰 세운 명지병원 닥터카에는 신 의원만 탄 게 아니었습니다. 치과의사인 남편도 동승했습니다. 당시 SNS에 올렸던 사진도 남편이 찍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신 의원이 참사 현장을 의정활동의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 신분으로 현장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명지병원의 현장 출동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신 의원도 남편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동승을 한 것이고 의사로서 갔다는 말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SNS에 올린 닥터카 내부 영상입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차량의 내부 시계는 새벽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닥터카 갑질 논란이 제기되자 SNS와 인터뷰에서 응급의료팀이자 재난의료지원팀 자격으로 현장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하지만 취재 결과 신 의원은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디메팀이 아니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현장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 의원이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닥터카에 같이 탔던 신 의원의 남편이 찍은 SNS 사진을 보면 신 의원이 재난의료 팀원에게만 발급하는 현장 출입증을 걸고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 지적도 나왔습니다.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디메트 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재난안정 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고 인력 사정이 넉넉치 않은 영세기업들은 당장 공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봉제공장. 사장부부와 4명의 직원이 주 60시간을 일하지만 주문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자니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60시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저희 같은 데가 조금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고치지 않으면 올해 말로 유예 조치가 자동 종료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63만 개로 전체 근로자의 42%인 603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황의 그늘이 길어진 상황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영세 사업장이 대거 한계 상황을 맞을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여야의 거듭되는 예산안 공전에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 투자와 세금 전략을 짜야 할지 예측을 하지 못하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송무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살 김도희 씨는 주식창을 열 때마다 갑갑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외인이나 기관이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게 되고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을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예 자체에는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은 고스란히 시장의 몫입니다. 유예 안 되면 우리나라도 그 하락 쓰나미를 피할 방법은 없고요. 10억의 대주주 되는 나라는 그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증권업계는 수십억 원씩 드는 시스템 개편을 놓고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춰서 하고 있긴 한데 가능하지 정확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서. 큰 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크게 달라져 문의가 빗발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빨리 정해져야 한 번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두세 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무한 공회전에 우리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조합비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적지 않죠.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회계 투명성 문제를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곳 위주로 조사를 하겠지만 대형 사업장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모두 합해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조합원들의 공개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자 마지못해 나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노조 간부들의 횡령 등이 잇따르자 정부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또 할 텐데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제도를. 고용노동부는 노조를 상대로 회계자료 제출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문화됐던 노조법 27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조합원 요구가 없어도 외부 지적이 제기되면 회계 내역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지난 정부와는 다른 패턴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조 회계 문제에 칼을 빼던 건 그동안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조합비와 국고 지원 등으로 한 해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쓰는 걸로 추정되지만 외부에는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형 트럭을 개조한 무대와 거대한 전광판이 등장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은 양대 노총이 조합비와 국고 지원 등으로 한 해 1,000억 원대 예산을 쓰는 걸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 모두 외부에는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명한 감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선 노조에선 간부들이 조합비를 쌈짓돈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3년간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한국노총 소속 전 건설노조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4월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부장이 조합비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노조에 영국은 전체 노조에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300인 이상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거의 못했던 것입니다. 민노총은 반노동 책동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소강 상태였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부회장과 실무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수백억 원대의 전환사채 중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전직 재무총괄 부회장 A씨와 담당 부장 B씨는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200억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하니 인베스트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도 10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H사 등을 거쳐 계열사인 비비안이 모두 매입했습니다. 비비안은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당시 캠프 법률지원단장이던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발행된 전환사채 일부가 변호사비 명목으로 이 변호사에게 빠져나갔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회사 돈 30억을 횡령하고 4,500억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태국에 구금된 쌍방울 금고직이 김모 씨가 송환되면 그룹 회계부정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등 3억 2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첫 재판에 나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논란 끝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죠. 이걸 두고 당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며 박 전 원장을 직설적으로 공격했고 당원 게시판에도 복당을 반대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자격 문제와 겹쳐 있어서 앞으로 당 내분의 새로운 씨앗이 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자세한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권은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당 지도부는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 하지만 당내에선 당 분열의 씨앗이 될 거란 위기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같은 호남 싹쓸이를 했던 그 분당의 주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당원 게시판에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당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복당 반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신입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강의가 편성된 것도 논란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내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집중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인데 한종진 의원은 당의 가치나 철학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방탄 세뇌 교육을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고 함께 이겨내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올렸는지 궁금하잖아. 읽어보신 대로죠. 여당은 이 대표가 당과 당원의 검찰 수사에 방패막이로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찰 위성을 시험한 것이었다며 어제 북한이 위성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악해서 실제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어제 북한은 이틀 전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찰위성 시험용이라며 서울 일대를 촬영한 흑백 사진을 공개했는데 화질이 조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성 시험 성공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김여정은 남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 실제 각도로 쏴봐야 알 수 있다고 물고 늘어진다며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 ICBM을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을 고각으로만 시험 발사해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바탕에서 최종 대기권 재진입까지 전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미사일 위협에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쾌한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군 당국은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를 4년여 만에 한반도에 다시 전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인데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도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전투기들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인 B-52.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 위력에 달하는 핵탄두 수십 발을 탑재할 수 있는 B-52 2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폭격기 옆엔 지상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가 호위합니다. 음속의 2.4배 속도로 날아가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적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 덕분에
F-15, F-16 전투기와의 모의 훈련에서 단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F-22가 하얗게 눈 덮인 군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F-22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한미가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상시 배치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되었다. F-22는 이번 주 한반도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 F-35A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추위가 어제보다는 나아져서 바깥 활동은 하기에 조금은 수월하셨을 텐데요. 내일은 추위 대신에 눈이 걱정입니다. 이 새벽부터 전국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자체가 제설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출근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서인 기자, 아직은 눈이 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낮 동안 영상권이었던 서울 기온은 날이 저물자 다시 영하로 내려갔지만 눈발은 아직 날리고 있지 않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 3시를 전후에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예상이 되지만 출근길이 눈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제주, 충북, 경북 지역엔 이미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에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 수도권엔 최대 8cm, 강원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도 5에서 10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밤 10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484명과 제설 장비 1,123대를 투입합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던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오전 9시 30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적설량이 3cm를 넘으면 교량과 나들목 등 빙판 취약 구간 116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안내하고 폭설이 계속되면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눈이 쏟아진 제주와 호남은 딴 세상입니다. 이 꽃망울을 터뜨린 빨간 애기 동백은 흰 눈과 대비를 이뤘고 한라산에는 은빛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만든 경치는 황홀합니다만 내일 전국에 폭설이 예보된 만큼 모쪼록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동백나무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애기 동백의 새빨간 꽃잎은 눈꽃 속에서 더욱 짙어집니다. 지난 사흘 동안 20cm 가까이 내린 눈에 신안 앞에도 동백꽃 숲길 2km 구간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매서운 한파와 폭설을 이겨낸 애기 동백의 화려함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꽃이 살짝 어른만 듯하면서도 그 자체가 너무 이뻐요. 설레요. 두근두근. 30cm 넘게 눈이 내린 한라산엔 은빛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눈썰매를 타고 눈싸움도 하다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겨울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눈까지 와서 너무 좋네요. 어릴 때 이게 푹 빠져보곤 처음 빠지는 것 같아요. 폭설과 함께 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내일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오르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대부분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주말에 문을 닫죠. 이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의무 휴업제 때문인데 대구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무 휴업일은 지자체장이 마트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어서 마트 평일 휴업이 서울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대구가 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건지 김충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 수에 대한 의무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영업 규제이며 물꼬는 다름 아닌 대구의 시장 상인들이 텄습니다. 의무 휴업은 마트로 몰리는 손님을 전통시장 등으로 돌려 상승을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마트 휴업일에 시장 손님이 늘긴커녕 오히려 줄더란 겁니다. 휴일되니까네 오히려 대형마트 인근 시장에 사람이 더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전통시장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슈퍼조합에서도. 의무 휴업일 소비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마트가 쉬는 날 인근 시장의 결제액은 8에서 15% 감소했습니다. 마트와 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란 것입니다. 지난 7월 충남 당진에서도 대기업 유통 매장의 주말 휴무를 없앴습니다. 역시 당진 상인들의 요청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깁니다. 생각 없이 갔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돌아와서는 다시 온라인마트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배달 문화가 활성화돼서 웬만하면 배달 문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평일로 옮기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정부도 의무 휴업제를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마트 평일 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여당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선거일을 제외하면 설날과 추석을 포함해 15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줄게 돼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4대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여당은 국민 휴식권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건설된 아파트 거실에는 태블릿형 기기인 월패드 많이 설치돼 있죠. 이 월패드에는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는데 40만여 세대의 월패드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견해 선임권 그리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전국 40여만 가구의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주민 사생활을 영상과 사진으로 빼돌린 30대 남성 이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이 씨의 컴퓨터에선 영상 파일 200여 개와 사진 40만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특정 업체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638곳에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한 뒤 주민 사생활을 훔쳐봤습니다. 녹화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사생활을 영상과 사진에 담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안 전문가로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월패드의 해킹 위험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에서 피해자가 한 어떤 수법을 봤을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이 씨는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해킹하고 영상도 공개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영상에 민감한 신체 부위도 담겨 성범죄로 입건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다음 주 대입 정시 모집 전형이 시작됩니다. 내 자녀가 가진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상위 학교가 어디인지 짚어주는 입시 컨설팅 업체가 기승입니다. 저희가 대치동 일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번 상담하는데 6, 70만 원을 부를 정도지만 고민하는 찰나 이마저도 자리가 다 차버립니다.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상담 후 얻은 결과가 불합격이어도 책임을 물을 곳은 없습니다. 입시 컨설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한 입시 컨설팅 업체. 수능 성적을 토대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한 번 상담에 60만 원인데 빈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소장님별로 마감되신 분도 있으시고 저희가 일단 컨설팅 비용 60만 원이고요. 분야별 상담사 12명이 집중 도움을 준다는 업체는 온라인 상담인데도 비용이 최고 210만 원에 달합니다. 200만 원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보통 요 시기쯤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지원자 미달 학교 학과를 저격수처럼 찍어준다는 속칭 스나이핑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한 명 붙었었고 약대랑 그다음에 약대 이렇게 붙었었어요. 적잖은 부담에도 컨설팅 업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건 수험 정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 저희도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이라는 그런 것도 하지만 업체 전문성은 확인하기 쉽지 않고 상담 후 불합격해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컨설턴트의 견해일 뿐이에요.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 쓰세요.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솔직히 반 이상이거든요. 입시 컨설팅을 하려면 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학원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담료도 제한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진학상담 비용을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교육지원청별로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진학지도 관련해서 학원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이에요? 무등록인 거죠. 불법인 거죠.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인터넷 등엔 컨설팅 받은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엉터리 상담에 돈만 날렸다는 등 불만글이 수두룩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습비 과다 청구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합니다. 학원에 대해서 이런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과대 광고 등으로 불법 상담이 26건 적발됐는데 상담료 과다 청구는 단 한 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에 수험생 피해는 이어집니다. 소비자탐사대 박한솔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 뒤 코로나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중국은 불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일상생활이 마비될 수준인데 정부 발표에서는 이런 현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인구는 10수억이죠. 당국은 코로나 한 달 사망자를 1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편지영 기자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대학병원. 발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베이징에 이어 광저우, 상하이 등 다른 대도시까지 코로나가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헌혈도 급감하면서 곳곳에서 혈액 부족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宝贵的这个窗口期，现在呢是一个关键的时期，我相信我们一定能够共。 물류도 마비됐습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은 3배 늘었는데 택배기사 확진이 급증해 배송할 사람이 없습니다. 早上9点我们就开门了，晚上会延迟到11、2点。 SNS엔 초등학생이 격리 사흘 만에 숨졌다는 글이 올라오고 시신이 넘쳐나는 화장터 영상 등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난 한 달 새 공식 사망자가 16명이라고 밝히는 등 현실과 다른 발표에 주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reflects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health authorities and the public, and it shows just how unprepared people feel. 새 변이 출몰 여부도 관건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내 대규모 확산이 새로운 감염 물결을 촉발할 경우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적거렸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질병청은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추가하고 각종 검역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여행객들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지난 9월 폐지됐고 현재는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 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자 방역 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로 표적 검역국은 총 10개국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발열 기준인 37.5도와는 달리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37.3도를 넘으면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설사 등 유증상자는 동반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작이에요. 여행 자유화되면 변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예요.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 상황을 고려해 검사 건수를 늘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한국인을 포함해 하루 1,000명 정도입니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 후반으로 재유행이 계속되고 신규 변이 BN1 점유율도 커지고 있어 검역을 강화한 겁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로 경매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기록했던 서울 반포의 유명 아파트가 최근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이른바 영끌족들이 소유한 집들이 경매에 쏟아질 거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왜 그런지 정수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 아파트. 지난 13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감정가 42억 원의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시피 여기는 그냥 사도 그 아래로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에도 살 사람 없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은 14.2%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6월 110%대까지 올랐던 낙찰가율도 8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경매 시장 약세와 주택 시장 추락세가 더 커질 걸로 우려합니다. 고금리 충격에 이미 두 손을 들기 시작한 영끌족의 매물이 연체와 경매 신청 등의 시차를 거쳐 그 즈음에 경매로 쏟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체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접수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전반기, 늦은 하반기 이때 물건이 이제 좀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 등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경제가 많이 어렵죠.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잡, 쓰리잡 가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조그만 카페에서 커피 머신을 관리하는 이경석 씨. 16년째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씨는 부업으로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벅찼기 때문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월급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필요했고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걸 부업으로 한번 메꿔보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출퇴근 비용까지 아끼는 가장도 생겨났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은 그냥 대리기사에 켜놓고 일하다가 콜 나오면 받아서 운전하고 최소 6만 원 정도 이상은 저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업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가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부업자의 67%인 36만 8천 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업을 선택하는 가장은 5년 만에 41%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깎인 가장들이 대거 부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가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이렇게 캡을 씌워놨는데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팍팍한 월급 봉투에 부업을 선택한 가장들.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때 조선 가정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창 놀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뭘 뜻하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런 아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학생 아들이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청년이 아버지를 보살피다 생활고에 시달려 가슴 아픈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 가족 돌봄 청년 문제, 그 실태가 수치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해외 비율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11살에서 18살 사이 가족 돌봄 청년은 18만에서 29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20대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어린이도 많다는 겁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한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해봤더니 23%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예. 이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가족을 돌본 지 5년 이상 됐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초등학생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죠?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복지부는 지난 2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도 들쭉날쭉인데요.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가족 돌봄 청년 95명에게 130만 원씩 지원했는데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예. 또 복지부가 정한 가족 돌봄 청년은 만 13세에서 34세로 여기에도 10대 이하인 아동은 빠져 있습니다. 아동들에게도 이런 지원을 제공해주면 이런 지원을 제공해줄 테니 너네가 아예 이 지원을 받고 돌봄을 아예 너네가 담당해라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이해는 갑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가장 흔한 일이 가사 돌봄, 즉 집안일이었고요. 또 아픈 가족을 씻기고 보살피는 간병 돌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경제활동,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는 육아가 많았습니다. 자, 한창 뛰어놀고 꿈을 키울 나이에 아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크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예. 가장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학교에 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하는 시간에도 집에 아픈 가족들을 생각하면 좀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재택. 예,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은 2014년에 관련법을 제정했고요. 또 호주는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본은 감정적인 지원까지 가족 돌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해외 연구에선 한국을 가족 돌봄 아동과 청년 문제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이 무반응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예, 무반응 국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러는데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말 그대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환영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정부는 대표팀이 귀국한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승컵을 품에 안은 리오넬 메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라 적힌 퍼레이드용 차량에 몸을 싣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100만 인파가 공항 앞 도로를 가득 메웠고 선수들이 나타나자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메시를 비롯한 선수들은 손을 흔들고 우승컵을 들어 보이며 화답했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6년 만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Es una emoción que
no se puede explicar. Te salta el corazón. Creo que es el único país que lo vive de esta manera. 팬들은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전날부터 대표팀 숙소인 축구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모형 트로피가 크레인에 걸렸고 너나 할 것 없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펼쳐들었습니다. Hoy nos quedamos toda la noche y mañana también, mañana no se trabaja, no se hace nada y nos vamos directo al obelisco, directo con la Argentina. 현지 시간 정오부터는 공식 카퍼레이드를 비롯한 자축 행사가 시작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하루 열광의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난 2012년 가장 강력했던 태풍 산바가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경찰관이 1시간이나 지키고 서서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죠. 장애인 운동가 이종욱 씨와 기동대 전승필 경위였습니다. 퍼붓는 빛 속에 두 사람이 묵묵히 함께하는 사진과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씨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더 세서 우산을 들지 못한 채 비를 흠뻑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날 릴레이 1인 시위가 내가 해야 하는 날이었고 스스로 약속한 일이었기에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국회 앞 장애인 1인 시위는 이듬해 2월까지 200일을 이어가며 하나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나는 나라가 선진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시설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세심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우산을 받쳐준 경찰관에게서 우리는 그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작년이 예산 확보를 내걸고 시작한 지하철 시위를 많은 시민들이 감내한 것도 장애인들의 열악한 여건에 공감하는 까닭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생업지장과 불편을 묵묵히 견뎌낸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 지나치면 덜한만 못한 법입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불법 시위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역효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같은 장애인들이 먼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규모가 큰 지체장애인협회가 이미 지난 3월 도를 넘은 불법 강경투쟁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동의와 국민의 지지를 무시한 장애인 운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주엔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위를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철 운행 방해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위를 바라본 시민과 친묵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작년은 예고 없이 벌이는 이 게릴라식 기습 시위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수 시민에게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작년의 시위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 옳습니다. 다행히 오늘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일은 이제 제발 그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은 출근 시간대에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15cm가 넘게 쌓이겠고요. 서울과 충북, 경북 지역에서도 최고 8cm가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남부 지역은 1에서 3cm가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추위는 하루 쉬어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은 눈이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때는 다시 서해안 쪽으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20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